이게 이제 국민동의청이라고 국회 청원하는 건데, 그거에 되려면 처음에 100명이 처음에 서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5만 명이 또 동의를 해줘야 이게 채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 이제 연승수 직접민주연대 상임 대표님 모시고 토론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직접민주연대 상임 대표 연성수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또 기가 막히게 또 터졌어요. 내일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를 계속 할지 아니면 병립형 선거제도 바꿀지 그걸 결정한다고 그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헤럴드판 기사에는 너무 염치 없는 민주당 이렇게 기사가 타이틀을 떠요. 분명히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뭐라 그랬냐면 연동형 권력별 비례대표제, 유성정당 방지, 기초지방의원 선거 3인 이상 중선거제를 도입해서 선거제를 개혁하겠다라고 TV에 나와서 공약을 했어요. 그것도 공약 안 하려고 그러는 거를 저희들이 여러 군데 연통을 넣어가지고 선거나 안 하면 진다. 그러니까 야당들 설득하기 위해서 소수자들 설득하기 위해서 연동별 전문 도입하는 거하고 선거를 하겠다고 공언을 해라.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그걸 믿었는데 이제 20대 국회가 이게 끝나는 지금 시점에서 공약을 파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좀 허무해요. 맨날 국민이 주권자라 그러면서 나온 얘기를 하긴 하는데 선거만 끝나면 다 국민 주권주의는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펴달라고 아우성처럼 할 수 없어 펴주면 또 반복되고 그 참 허무합니다. 그래서 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직접민주가 반드시 필요해요. 공약을 파기하는 대권력들을 국민소환제나 국민입법제로 견인 통제를 해야지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대선 때 촛불혁 명의 의견들을 다 집약을 해가지고 국민참여 개헌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민주당 쪽에다가 제안을 해서 그걸 이제 확보한 거예요. 이번에 대선에서 이기면, 총선에서 이기면 반드시 국민소환제를 지정을 해라. 그리고 국민입법제를 지정을 해서 국민과 권력을 나눠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당, 야당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민주당도 국민과 권력을 나눌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뭐냐면 선거 때가 돼야지 좀 소리 한번 질러보고 선거 끝나면 또 4년 동안 하늘 쳐다보고 있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국민소환제, 국민법제를 하라 하고 했는데 결국은 21대 국회가 끝나갈 때까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국민입법제랑 유사한 국민동의청원 입법제. 그러고 보니까 2020년 5월 30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청원 성립된 게 63건이에요. 지금 좀 몇 달 지났으니까 한 70건 됐겠죠. 그 중에서 위원회에서 신청한 게 55건, 그리고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고 하는 게 5건, 대안 반영 폐기로 1건, 철회 1건, 이렇게 해서 한 건도 본회의에 올라간 게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국민이 무슨 주권자고, 무슨 국민과 권력을 나누고, 무슨 국민과 참여
해서 같이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전혀 변호사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이제 21대 국회 막 끝날 때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모여서 민주당에다가 이제 그걸 압박하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여러 번 연락을 했어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김남국 의원도 국립법제를 발했기 때문에 거기 연락을 해서 와서 대신에 얘기해라. 이게 있는데 바빠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실정을 잘 이해하시고 슬기롭게 토론을 하셔서 지혜를 모아서 기회는 12월달 그리고 4월 총선 직후까지 남아있어요. 그때까지 압박해서 성사를 시키든지 그게 안 되면 이 다음 국회 회기 때 다시 국민소환제와 국민입법제를 또 재발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늘 토론을 들어보고 하나의 결단하려고 생각해요. 이게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면 이번 총선 때 국민입법제, 국민소환제 개헌 동시 투표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토론 하셔가지고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그걸 다 같이 수용을 해가지고 좀 새롭게 대한민국의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 이계호라는 국회의원이더라고요. 전남 담양 출신의 삼선 의원인데 일단은 이제 공약과 관련된 거는 정책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전에 뒤에 참고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조정식 그 박주민 의원이라고 들어봤죠. 박주민 의원이 이제 세월호 때 보기하고 국민 입법 발의제와 관련해서 국민 입법 청구 법안이라는 거를 발의했어요. 대표 발의했어요. 여기 이제 관점물도 있지만 그걸 진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강곡하게 와서 왜 이 법안을 냈는데 대표 발의했는데 이게 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게 민주당의 당론을 한 거냐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그냥 다른 의원들한테 서명받아서 10명 이상이만 발의할 수 있잖아요. 입법 발의 국회의원들은 한 거냐. 이런 걸 좀 한번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좀 얘기해달라고 좀 얘기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바빠도 아니면 대신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책실에 또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에는 정책실에 정책실장 한테 얘기하고 정책이 안 되면 정책실 차장이라도 와라. 그 아무도 안 와요. 야, 이게 참 민주당이 이래가지고 4년 전에 그 대국민 약속을 다른 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얘기는 정치 계획과 관련된 4가지 약속이 있었거든요. 이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년이 돼가지고 또 국민들한테 또 우리 지지해달라, 해달라. 무슨 정치로 이거 하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접 민주주의라는 게 크게 이게 4가지 기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국민 발의제, 국민 발의제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있는 건 정책 발의도 할 수 있고 입법 발의도 할 수 있지만 국민이 입법권을 가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헌법 40조에 보면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딱 한 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개헌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개헌하는데 입법권은 국민과 국회에 있다. 이렇게 국민 그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도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청원은 사실 직접민주주의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청원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부탁해서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그냥 그만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들 꼴리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이제 청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 동의 청원이라 해가지고 예전에는 의원을 통해서만 해야 됐어요. 국회의원 통해 가지고만 청원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그전에 10만 명, 지금은 5만 명 이상 연설명을 받으면 거기에 자동으로 이제 뭐랄까 상정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국민 입법 발의권이 지금 없으니까 청원이라도 우리가 좀 해보자, 좀 활용을 해보자 했는데 이 청원도 사실 이게 그냥 속긴 강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으면 뭐하고 제도가 있으면 뭐하냐고요. 국회 청원을 지금 했어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다 절실한 마음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여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70건이나 한 거예요. 170건이나 했는데 한 건도 채택이 안 된 거예요. 한 건도. 그리고 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 상임위의 계류 중이에요. 상임위의 계류, 그러니까 상임위라는 게 그 소관 상임위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청원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검토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체 국회의원들이 모인 본회의에 상정해서 본회의에서는 그냥 뭐 별일 없으면 그냥 막 하루에도 막 수십 건이 막 도발이 막 처리가 되잖아요. 그 상임위가 중요하거든요. 상임위에서 놓고 그냥 질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국회가 과연 국민에게 대표 기관인가, 이게. 대표 기관이면 국민들이 이게 절실한 마음으로 이 청원한 170건의 안을 이렇게 깔아넘길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 국민을 한마디로 무시가 아니라 능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정치 환경은 더 나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전보다 더 열악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총선 앞두고 이제 뭐 정치가 부천에 움직이는데 뭐 신당을 만들겠다, 제3정당 만들겠다, 뭐 저쪽 하지만 전혀 우리 그 민생과 관련도 없고, 그리고 무슨 비전을 보여주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그런 어떤 정치공학적 차원의 어떤 그런 그 리그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총선을 앞두고 4년 동안의 어떤 성적표부터 우리가 좀 한번 매겨보고 거기에 따라서 좀 엄중하게 우리가 좀 채찍질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의당이 내건 공약이 1호 공약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산업재해로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것도 세계 거의 최고 수준으로 우리가 산재율이 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사망 사건, 여기 중대재해라고 보는 거죠. 한 죽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게 기업이 돼서 이제 페널티를 좀 강하게 하자, 이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의당은 그래도 이걸 하려고 큰 애를 써가지고 결국 하긴 했어요. 했는데 원하는 대로는 안 됐죠. 상당히 이제 많이 후퇴된 법안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정의당은 그나마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열린민주당이라고 있죠. 지금은 이제 민주당 합당했는데 열린민주당의 1호 공약이 국민 소환제를 하겠습니다, 이거 있어요. 근데 열린민주당은 그렇게 노력을 안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합당했어요. 민주당도 총선 공약 때 국민 소환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국민 소환제, 모든 국민들이 80% 이상 국민들이 원하는 그 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이 지금 169석인가요? 그전에 180석. 자기들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먹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왜? 결국 대통령도 탄핵 소추할 수 있고 박근혜 탄핵 시켰잖아요. 그리고 지방의원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장들, 시장, 군수, 도지사 다 이렇게 주민소환제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제도가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유독 국회에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참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총선 넷이라고 2020년도에 뭐 경실련, 참여연대 이런 시민단체 모여서 만든 이제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가장 그 공약 자체가 이렇게 좀 점수가 아주 가장 그 낮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공약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고 별 평가할 만한 게 없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 보이는 게 너무나 이게 퇴행적이고 거의 반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평가할 대상조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떼버리고 정의당은 지금 보시다시피 뭐 그냥 3분화되고 지리멸렬 형국을 쭉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도 이제 제외를 하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중심으로 보는데 3쪽에 보듯이 총선 주요 공약으로 23가지를 내걸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뭐 다 여기도 내용들이 다 있는 거죠. 하나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이거 그럴 뭐 지금 시간이 없고 10번 항목에 2라는 국회는 국회개혁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정치개혁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쪽에 보면 이제 4가지입니다. 이렇게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4가지를 이제 내걸었어요. 첫 번째가 국회 운영 상시화 및 법사위 체계 작부 심사권 폐지 통한 법안 처리 신속화. 이 법안이 그러니까 국회를 이제 360을 가동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법안이 많이 밀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좀 하겠다. 그리고 이제 법사위가 마치 그 상원처럼 그거 갖고 또 질질 끌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법사위 그냥 하려고 서로 막 싸움하고 혈안이 돼 있죠. 지금도 법사위에 좀 뭐랄까 몸이 같은 우리가 좀 목격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심사권을 폐지해서 책이 자꾸 가지고 막 따지니까 그래서 법안처리 신속화하니까. 두 번째, 국민들의 입법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 입법 발의제를 도입하겠다. 세 번째, 국회의원 출석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 세비 삭감이나 징계 규정을 신설해서 하겠다. 네 번째, 국민소환제 도입 및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상세화를 하겠다. 네, 이런 4가지를 이제 내걸었는데요.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지금 되는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 정치개혁과 관련된 법은 하나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 국회에 불철수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홈페이지 공개한다는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어요. 민주당의 아니 이렇게 자기들이 당론을 내렸으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회에 이제 빠지면 빠져도 국민의 세금을 다 가져간다는 건 염치 없는 짓 아닙니까? 예?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세비 그것도 여기 설명했지만 뒤에 첨가서 이런 걸 내면은 어떤 일로 되고 전혀 이게 이런 게 좀 안 저리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정도로만 하겠다. 국회 홈페이지에. 그리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려면은 국회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있다는 거, 법안 손질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운영 상시화 365일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국민입법 발의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지금 입법 발의제는 국민 국회 동의 청원 이것조차도 지금 뭉개고 있는데 이건 인간생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국민 소환제 이것도 제대로 좀 안 되고 있죠. 근데 국민 소환제는요 2006년도부터 계속 이게 도드립해요. 그래서 그 국회 임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몇몇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해요. 이 국민 소환제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발의를 했더라고. 발의를 하면 거기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상임위 계류 중에 있다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법안을 손질해가지고 이렇게 본회의에 넘겨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계속 그 계류 상태 그냥
올려놓고 안 다루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임기가 종료돼요. 그러면 자동 폐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습범도 아니고 이걸 계속 지금 이런 거를 도돌이 표식으로 해왔습니다. 국민소환제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참 이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 자, 자세한 거는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읽어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6쪽으로 가세요. 직접민주제 총선 공약 못하는가 안 하는가. 네. 사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게 착하게 있습니다만 제일 잘못했다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직접민주주의를 제도를 이렇게 법제화하거나 제도하거나 뭐 하여간 그거를 국정의 어떤 중심 기조를 잡고 이거를 이게 안착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촛불 정부를 자임했지만 그런 자격이 지금 없던 거고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 뭐 개헌을 하려고 하기로 했어요. 개헌하려고 하고 거기에 이제 직접민주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뭐 국민소환제, 국민발언제 이런 게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그걸 그 초기부터 밀어붙여가지고 어쨌든 했었어야 되죠. 근데 그걸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밟았는지 너무나 비슷하게 했다는 거죠. 국민으로부터 그런 어떤 개혁 동력을 끌어내가지고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에서 국민으로부터 그런 정말 그런 에너지를 이제 받아갖고 참여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좀요 이제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도 뭐 180녀석을 획득하고도 국민 소환제 발의안 전혀 좀 안 됐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실패해가지고 윤석열이가 들어섰잖아요. 윤석열이 진짜 이거 참 정말 목풀이 인근의 그런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금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 과거에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심기일전해가지고 더 개혁적인 내용을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직접민주주의 공약, 여기 공약 내건 것도 많았지만 특히 이제 직접민주주의 관련된 국민소환제, 국민발언제, 국민투표제, 국민공론제 이 네 가지를 하려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참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민주당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 의지박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론으로 자기들 하겠습니다 하고 당론으로 정하고도 안 하는 거는 정말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이건 정말 사기꾼 같은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직접 민주주의를 가장 잘하는 나라, 가장 오래전부터 하는 나라는 이제 스위스라는 나라죠. 스위스가 사실 직접 민주를 제대로 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나라 부분적으로 하는데, 근데 스위스가요 직접 민주주의를 하면서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가 경제도 부흥시키고 그리고 정치도 안정되고 스위스가 나라는 작지만 연방국가라는 거 아시죠? 26개 칸톤인가 미국에서 연방제로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민족 구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 나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어디서 나오냐? 직접 민주주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는 스위스의 힘이고 스위스의 기적을 낳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게 지금 이 국회가 이 국민의 대변 기관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대변 기관 자격도 없고 아니고
그리고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정당 정치가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선호가 조금 덜한 편이긴 해요. 정당 자체, 정치인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잖아요. 거기는 권력으로 정치가 아니라 정말 봉사로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혀 아니게 보시더라고. 국회의원 이제 벌써 뭐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우리 상전을 받아야 되고,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나라야말로 정말 직접 민주주의가 절실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대의제를 보완적으로 결합시키는 그런 구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큰 물줄기 기본은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그리고 그 대의제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은 직접 민주주의 이제 거기에 대한 부수인 것은 대의제로 가는 게 우리 한국 정치의 미래 모델이 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좀 자기 말에 대한 책임도 안 지고 약속도 안 지키는 이런 정당 정치 이런 정당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눈두고 계속 용인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토론회 하는 게 이게 좀 찻잔의 태풍이 되지 않으려면 민주당 특히 민주당 지도부 또 민주당 많은 당원들한테 이런 내용이 전 전달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권자로서 이게 민주당이 자기 반성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총선에서 그런 반성적 토대 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후에 또 다른 좀 조치와 실천적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직접 민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다들 다 이해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초점을 직접 민주의 공약 왜 안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게 할 수 있는가, 그 초점을 맞춰서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가 뭐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는 눈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토론자들께서는 초점을 직접 민주의 민주당 왜 안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임기 내에 하게 할 수 있는가, 임기 내에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론 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장민 정치경제연구소 상임연구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건 탄핵인데 소환에 탄핵에 해당되는 죄를 지금 소환과 탄핵이 명백히 다를 건데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의 그 권리를 헌법재판소 탄핵제도로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의견에 좀 동의하고요. 그래서 국민투표가 일단은 직접 민주주의 맞지만 직접 민주주의가 최선을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수결만을 강조할 때 히틀러나 나폴레옹이나 이런 그럴 때 민주주의의 자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민주주의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유권자의 시민의식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충분한 토론 이런 것들이 보장될 때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제를 무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실질적 국민주권이나 이제 그 사회주의가에서 말한 인민주권이나 많이 접근을 하죠. 이제 이런 원래 이제 실질적 국민주권이나 인민주권의 의미는 모든 이제 성인, 그죠? 성인 국민이 유권자 집단이고 그들의 그 유권자의 지분, 통치 지분, 주권의 지분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지역이나 부문에서 그 구성원 수만큼 주권을 보유하고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가 당연히 헌법이나 법률에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고,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가 뽑은 사람들을 소환할 수 있고 또 그 결정에 대해서 이것들을 번복할 수 있고, 이제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에는 인민주권에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헌법에는 그렇게 써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냐, 그것은 이제 뭐 현실은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와 이러한 그 대의제가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13조 국민투표 넘어가겠습니다. 현행 국민투표에는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거랑 그래서 나를 황제를 시켜줘. 나폴레옹이 그런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신임을 물어보는 거 두 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헌법에도 국민투표를 몇 번 해왔죠. 해왔는데 대부분 다 뭡니까? 국회를 해산하거나 정치행동을 금지하는 비상계엄 상태에서 국민투표가 대통령의 독재를 위해서 다 진행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한다고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재신임으로 묻겠다는데 실제로 이제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투표는 뭐냐면 그 누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대통령이 정하는 거죠. 의제도 대통령이 정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다 하기 때문에 이런 국민투표 하나마나 찬성운동으로 되기 때문에 현행 헌법에서 국민투표 운동이라는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중심이 되는 국민투표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에 근거조항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1조 3항에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요 헌법과 법률을 발의하거나 중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며, 18조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다는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1조 3항 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국민투표법이 있는데 이거를 전면 개정해서 직접민주주의의 절차법으로 삼는 이런 방식이 돼서 향후의 국민투표는 그 발의권자를 국민으로 제한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대통령 때는 자기의 독재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 아니면 국회를 억압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를 제한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는 국민으로 제한해야 되고, 국민투표 발의 대상을 지금은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국민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또 단순히 찬반뿐만 아니라 법률안에 대한 입법 발의나 법률에 대한 투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법률안,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을 못 만들면은 국민이 직접민주주의 공약에서 국민 소환제에서 국민이 발의하고 국민투표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무슨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걸 하냐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국민 발의를 할 때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대표자나 입법 대리인으로 선정해놔서 그 입법 대리인이 관련 상임위에 출석을 해서 충분히 하면 국민들도 아무리 복잡한 법률이라도 그것들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국민 발의 형태로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세동적으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직접민주주의도 사실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해야 되는 거죠. 스위스나 이런 데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필수적 국민투표를 반드시 해야 돼요. 과거에 헌법에 있었습니다. 주권의 제약이나 영토의 변경을 하는 20조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삭제됐죠. 박정희와 이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런 국민투표가 삭제를 됐고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다 합니다. 군사동맹, 한미 군사동맹을 맺는 거, 이거 다 하고요. 한미 군사동맹이 지금 뭐 7, 80년대 이걸 유지할 것이냐, 이런 걸 하고요. 북이 핵무장을 했는데 그럼 우리도 핵무장을 할 것이냐, 이런 거 국민투표로 다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전투부대의 파병, IMF 부도 사태, 이런 중요한 재정 사태, 이런 거 다 국민투표를 하고, 심지어 이런 중요한 것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환제도 22쪽에 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헌법은 소환제도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서 별도의 헌법 개정에 의하지 않고 국민 소환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게 다수 의견인데, 소수의 법학자들은 헌법에 국민에게 선출 권한만 부여있고 임기를 보장하기 때문에 국민 소환은 헌법 개정만 있어야 된다는 게 소수의 주장입니다. 이 국민 소환과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그 법이 입법 발의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 2008년에 김재훈 의원의 입법 발의 24쪽의 23주석인데요. 소환 투표권자의 총수의 3분의 1로 소환 발의를 해서 지역 유효 유권자 30%죠. 그러니까 유권자의 3분의 1 정도가 투표에 참석해서 과반수를 해요. 왜 3분의 1이냐면, 여러분 보궐선거 몇 %나 투표할 것 같아요?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50% 이상 참여하는 거 힘들죠. 근데 만약에 소환을 하는데 투표율이 50%라면 소환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에서 주민소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3분의 1 정도 이렇게 돼요. 비례대표도 비례대표를 해서 지금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그런다면 유권자를 50으로 나눠가지고 이게 20만 명이라면은 전국적으로 20만 명의 유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이 상실하는 이게 이제 2008년 법률안인데 최근에 그 법률안에는 이거 유권자 서명 말고 탄핵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하라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국민주권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또 국민소환은 탄핵은 파면이죠. 국민소환은 단순히 해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해임의 효력이기 때문에 굳이 국민소환의 사유를 줄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뭐 파면은 헌법상 법률상 위반이지만 국민소환은 윤석열이 술 먹고 아침 10시에 출근하고 12시에 출근하고 용산 주민이 사는 사람들이 고발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게 다 드러나니까 대통령이 술 먹고 늦게 출근해서 불성실하다 해서 이러한 불성실한 도덕적인 사유 이런 것도 다 이제 국민소환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한 거고 그래서 말씀을 이제 드리면 왜 안 되는지는 뻔히 알죠. 그들이 자기 스스로 아까 고양이 얘기했는데 쥐가 고양이를 타도할 수 있는 올가미를 할 수 있는 걸 고양이들이 허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운동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토론회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고 뉴질랜드에서 비례대표 개정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한번 선거하니까 지역구 때문에 자기들이 불리해. 그러면 자기들이 집권하면은 우리는 비례대표 정당 명부하겠어 했는데 그 다음에 집권하니까 안 했어요. 민주당이 한번 했는데 지역구 선거 때문에 자기들이 불리해. 우리는 다음에 하면은 정당 명부했어. 자기네가 이기니까 안 하고. 자기네가 이기면 안 하고 지면 한다고. 그러니까 뉴질랜드 국민들과 시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국민운동으로 해서 이런 걸 하려면 이런 토론회도 중요하지만 국회 앞에서 데모도 하고 민주당 정권운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운동, 시민운동을 해야지 말로는 안 된다.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직접민주 공약, 국민소환제 왜 안 하냐? 권력을 빼앗길까 봐 안 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국민운동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한국 개헌 중에서 국민이 나서서 한 건 딱 한 번이에요. 소호입법 개헌할 때 4.19 혁명 나가지고 4.19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아가지고 부상자와 유족들이 다 들고 나서 국회 단상을 점거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소호입법 개헌을 한 거예요. 딱 한 번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시자고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이 각오하시면 저희는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리고 이제 좀 순서를 바꿔가지고 제가 보니까 송재현 교수님께서는 언론 얘기를 쭉 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장에 뛰고 계신 양홍산 의장님하고 윤호차 상임위원님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양홍산 의장님 먼저 하실까요? 지금 현재는 느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왜 민주당이 오늘 안 시키는지 집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칭을 개변하면서 통합민주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 전환하는 민주당에서 통합민주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밖에 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때 이해찬 그다음에 문성근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따르는 많은 세력들이 민주당 밖에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때 민주당 밖에 있는 친노무현 정치적
그룹과 또 시민사회 그룹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또 진보적인 영역도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2012년 선거가 19대 총선이었던 것 같아요. 12년이. 그래서 이 둘이 힘을 합치면서 밖에서 시민통합당을 만들고 이 시민통합당이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당명을 바꾸면서 이렇게 민주당이 이제 새로 얼굴을 바꾸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기존의 민주당에서 밖에 있는 시민들과 세력들에게 주장한 게 공천에 있어서 국민공천을 꼭 실행하겠다. 공천 자체를 국민 경선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자기 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민주주의 변화를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사회 세력들이 그때 저도 포함해서 같이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뭘 했냐면 공천 과정에서의 경선을 거의 안 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전략공천을 시킨 게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단수공천이라고 하는 꼼수공천을 하면서 단수공천에서 거의 현역 국회의원 90여 명 정도가 단수공천으로 쭉 진행되면서 경선을 안 붙이고 그리고 이제 총선에 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단수공천을 할 때 뭐를 하냐면 국회의원들끼리 현역 국회의원들끼리 야합을 합니다. 그리고 공천심사 과정에서도 그 공천심사위원들의 작업을 해서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또 논의하고 또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게 공천심사 자체를 방해하고 또 문턱을 세우고 뭐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을 점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의 배제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국회로 딱 들어가면 정치라고 보면 뭐를 얘기하냐면 정치는 딱 두 가지 뭐라 그럴까 정치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국회의원이냐 아니냐로 구분되어질 정도로 국회의원이 지금 전체적으로 엘리트화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패권화되어 있고 기득권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민주당 자체가 참 민주당 자체를 시작하는데 힘을 모아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고 믿고 들어갔었는데 저는 그때 이게 얼마나 내가 순진했던가. 이 권력에 일단 진입하면 진입장벽을 쫙 치고 그리고 진입장벽 안에 들은 사람들과 다 네트워크하고 담을 쌓고 그리고 패를 구성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딱 막아내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왕국 안에서 이제 자기 기득권을 계속 실행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참 이 데이즈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는 허망함 이게 거의 사기와 가깝구나 이게 이런 느낌을 제가 그때 받으면서 그때부터 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저 개인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 운동과 주민자치운동 이런 것들을 벌려나가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민권운동, 주권운동을 전개해내는 힘이 없으면 이건 대의정치, 이 아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극복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저의 지난 거의 10년의 과정이었었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의 대목에서 저는 철저한 현재의 정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정당의 운영 이런 식으로의 운영되는 대의 정치는 이게 헌법적이지도 않고 반헌법적일 정도까지의 정치 제도구나라고 하는 어떤 실질적인 깨달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스위스를 좀 고민을 했고 검토를 해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스위스에서 저는 5가지
스위스에 운영되는 게 5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제 공부의 결론이었는데요. 첫 번째가 스위스를 운영하는 5가지 기둥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방주의인데요. 이거는 주민자치주의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스위스는 26개 칸톤과 2000여 개의 그 꼬뮴, 게르만데라고도 하는데요. 그 2000여 개의 작은 4,000명 정도 평균 이런 이제 꼬뮴이라고 하는 우리의 보면 읍면동입니다. 읍면동 정도. 우리는 읍면동이 3,500개 정도 되잖아요. 3,500개 정도 되는데 스위스는 읍면동 정도가 2,200개 정도 되는데 2,200개 정도의 꼬뮴이 실제로는 시민권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조세권을 결정하는 권한도 꼬뮴에 있을 정도로 대단히 이 연방주의 그리고 지방자치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기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스위스는 조합주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의 협동조합이라든지 무슨 조합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국민의 96% 정도가 협동조합이나 조합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사체에 상당히 자기 이해와 요구에 결합된 작은 결사체들이 자치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합주의라고 하는 형태의 기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명예공직제입니다. 공직 자체를 직업을 가지면서 공직을 행사해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하고 직업이 있고 그 다음에 꼬뮴에 지방의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명예공직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만큼 분권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영세중립국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쟁점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실질적인 바탕은 사실은 연방주의와 그 연방 밑에 더 나가서 꼬뮴, 읍면동 단위의 직접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활동이 활발하고 그 속에서는 조합주의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작은 세포들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읍면동 자체가 거기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기의 생활에 관련한 많은 부분들은 이 읍면동 단위 수준에서 이 꼬뮴에서 자기 자결권, 주민 결정권 이것들이 대단히 높은 거죠. 예산 사항도 그렇고요. 예산도 보면은 연방이 40, 30 이런 정도로 연방 최고가 있고 그 다음에 주정부가 한 40을 쓰고 읍면동 단위가 30을 쓰는 이런 단위로 재정 분권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 주권의 분권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직접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바탕은 조합주의와 이 분권주의, 자치주의 이것에 근거하지 않는 직접민주주의는 사실은 왜곡될 수도 있고 실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의식을 저는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직접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우리 국민들과 굉장히 가깝게 제기할 수 있는 게 현재는 무엇일까 라고 보면 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꿔야 되고요. 시군구 단위나 시도 단위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이런 형태로 법률화되어 있는데 정부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권력기관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동시에 저는 현재의 수준에서 뭐 편차가 있지만요. 왜냐하면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에 화도 같은 경우는 13만 명 정도가 됩니다. 하나가. 그런데 면장에 남양주 면 단위에 저기 조합면 이런 쪽에는 한 5천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의 편차가 굉장히 읍면동 단위 다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우리의 직접민주주의로 동시적으로 제기하면서 동시적으로 저는 읍면동의 지방정부화 또는 읍면동 단위의 지방자치단체화
동시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국민적인 측면에서의 요구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그 힘을 모아내서 직접민주주의로의 전개력을 힘있게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좀 요즘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한편에서는 우리가 조합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반성되어지는 지점이 제도화라든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노력과 힘을 많이 쏟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고민해보면 우리가 더 힘을 쏟아야 될 것은 경제민주화 쪽이었지 않았을까. 경제민주화가 실현되어지는 시스템에 더 많은 힘을 거기에 집중해내야 지금으로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적 국민적 참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보장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조합주의라고 하면 현재로는 우리는 사회적 경제 또는 지역순환 경제 이런 부분들의 사회적 경제와 지역 순환 경제라고 하는 하나의 것과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읍면동까지를 내려보내는 것. 그래서 조합주의와 실질적인 지방 분권자치들을 결합해내면서 직접민주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동시적으로 해야 직접민주주의 운동에 동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직접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제반의 단체뿐만 아니라 그것에 근거해서 저는 정당, 직접민주주의를 실현시켜내려고 하는 정치적 결사체가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선동을 봉사하고 앞으로 의제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끌어나가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 제도 개선의 헌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제반의 변화, 그 다음에 조합적인 측면에서의 조합주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분권 과정에서 읍면동의 지방자치단체와 그리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정치화해내고 의제화해내는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정당,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